고1 비상교육 장마. 조금 읽어보고 한번 해볼게. 장마, 윤은길.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으로 나, 동만, 이름이 동만이네. 나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난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꿰매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거기까지 좀 잠깐 볼까? 소설가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과 어른이 된 뒤에 겪는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고발하는 작품을 썼다. 주요 작품으로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원장 등이 있다. 윤은길은 1942년생이네. 나이 많으시네. 여기 보니까 어린 시절에 겪은 6.25 전쟁의 체험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한 작품. 요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장마야. 그 다음에 어른이 된 뒤에 겪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풍자 고발하는 작품. 요거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와 완장이라는 작품이야. 이 장마하고 또 다른 교과서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자주 나와. 혹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들어봤어? 안 들어봤네. 요거 문학 교과서에 자주 나와. 윤은길은 이 두 편이 교과서에 다 실려 있으니까 수능에도 자주 나오겠네요. 수능도 좋아하는 작가야. 네. 제재 연구를 한번 볼게. 갈래, 전후소설, 중편소설, 성장소설. 전후소설은 전후, 전쟁 후 소설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쟁 후 소설이라는 건 이 전쟁은 6.25 전쟁을 뜻하는 거야. 전후소설은 6.25 전쟁 후 소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후소설 그러면 전쟁에 관해 쓴 걸 다 전후소설이라고 해. 그래서 6.25 전쟁에 관한 소설 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는 소설 다 해당한다. 중편소설. 중편소설은 단편과 장편 사이에 중간 정도. 장편소설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오는데 중편소설은 책 한 권 분량이 다 안 나와. 좀 얇은 페이지로 나오겠지. 그래서 중편소설은 그 중편소설 하나만 가지고 소설집 책 한 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중편소설이 두세 개라든가 아니면 단편소설하고 함께 중편소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성장소설. 성장소설은 어린아이가 주인공인 소설들을 대부분이 성장소설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 상징적, 토속적, 샤머니즘적. 토속적은 토속신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토속신앙이 바로 샤머니즘을 뜻해. 토속신앙이 두 가지잖아.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초자연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를 숭배하는 거니까 자연물 중에 여러 가지를 숭배하는 거고, 토테미즘은 뭐 곰 숭배, 뭐 호랑이 숭배 이런 거, 단군신화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샤머니즘, 그렇다고 해서 능구렁이 숭배 이런 거보다는 자연물에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구렁이에 아들의 혼이 왔다고 생각하는 할머니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상징적인 거지. 그 다음에 시간, 배경, 시간 6.25 전쟁 중 장마철. 공간, 어느 시골 마을.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제재, 이념의 대립과 화해. 이념은 어떤 사상 이런 거겠지, 그치? 여기서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뭐 이런. 주제,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 특징,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이중적 시점이 드러남.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 어른이 된 나가 회상하는 시점.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냄. 그러니까 이 토속적은 꼭 샤머니즘, 토속신앙 그것만 가진 것도 아니고 방언, 사투리를 사용해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두 가지 다네. 방언은 사투리지.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말이네. 첫 번째 게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함. 여기 한번 줄쳐봐. 객관적. 시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1인칭과 3인칭이지. 네. 그러면 1인칭과 3인칭 중에서는 어떤 게 객관적이야? 3인칭. 그렇지. 3인칭이지. 그럼 1인칭을 다시 두 개로 나누면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야. 그럼 두 개 중에서 어떤 것도 객관적이야? 관찰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1인칭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거리라는 단어를 썼다. 그건 뭐보다? 1인칭 주인공 시점보다야. 3인칭보다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제목 자체가 시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야. 장마가 상징하는 것. 그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와. 이 작품의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을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민족에게 닥친 불행인 6.25 전쟁을 상징함. 그러니까 음울이라는 건 알지. 음침하고 네. 어둡고 우울하고 네. 뭐 이런 게 음울한 분위기겠지. 그런데 그래서 장마는 한 가족의 불행, 그 다음에 6.25 전쟁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앞부분 줄거리에서 빨치산이 뭔가 알지? 삼촌은 빨치산. 공산주의? 그렇지. 산에 숨어 국군에 대항한 북한군 게릴라. 네. 빨치산이야.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 정규군은 아니야. 빨치산은. 남쪽에 있던 공산당 중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니까 여기서도 무장을 해서 대적한, 그게 실제로는 빨치산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빨치산들은 나중에 북한군하고 같이 또 합류를 하겠지. 총체적으로는 빨치산 그러면 공산군, 북한군 이렇게 해도 괜찮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 보통 친가 식구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요즘에 뭐 그런 게 그렇게 구별이 잘 되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걸 친가라고 해. 네. 그러니까 친가는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야. 네. 그 다음에 외가는 어머니의 어머니 아버지야, 그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원래 대부분은 친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시부모를 모신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남편의 부모와 사는 것이지. 그렇게 보통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외갓집에서 피난 와서 함께 한 집에서 다 같이 살게 된 거야. 그런데 삼촌은 빨치산이야. 쉽게 얘기해서 북한군이야. 네. 그 다음에 외삼촌은 국군이야. 네.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삼촌이 빨치산이니까 산속에서 숨어있다가 쉽게 얘기해서 산속에 숨어있는 북한군 게릴라니까 네. 산속에 숨어있던 북한군 게릴라였던 삼촌이 집에 몰래 왔던 거야. 그런데 그거를 빨치산을 잡는 정보본이 와서 나한테 사탕을 주면서 니네 삼촌 왔었지? 했는데 그걸 봤다고 한 거야. 네. 그래서 아버지가 고초를 당하는 거야. 너 왜 빨치산을 숨겨주는 거야? 아무리 네 동생이라도 신고해야지 하면서 고초를 당했다라는 말이야. 그게 고초,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미워하네. 그렇지? 네. 외할머니는 아이고 왜 손자한테 그래, 손자가 뭘 알고 그랬겠어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네. 그런데 국군이었던 외삼촌이 전사했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제 매우 상심해서 세상의 빨갱이들을 다 죽어버려! 하고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빨치산인데. 네. 그래서 더 둘이 갈등하게 된다. 이런 거네. 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죽음을 읍내에 버려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사실은 삼촌은 죽었지. 할머니만 그렇게 믿고 있지 식구들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빨치산의 죽음이 뭐야? 시신? 시체지. 시신을 죽음이라 그래. 시신을 읍내에 버려두었다. 가만히 이렇게 덮어놓은 거 이제 찾아가라고, 그지? 왜냐면 주로 빨치산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공산당들이었으니까. 네. 전쟁이 나니까 이제 산속으로 북한군에 호응해서 산속으로 무장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위기 한번 읽어볼까?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흥건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옇게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 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띵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항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지금 할머니가 점쟁이가 아들이 온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집안 사람들을 닥달하는 거야. 네. 빨리 우리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해. 뭐 이런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혼곤한 혼자가 나오면 아무래도 정신이 흐릿한 게 나오는 거지, 그지? 혼돈 뭐 이런 거니까. 네. 부항이 아마 가뭄 때 많이 생기는 걸 거야. 그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 그러니까 부항병은 못 먹어서 생긴 병이네. 막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아버지는 병든 사람처럼 보이고 어머니는 대꼬챙이처럼 깡 마른 게, 어머니는 원래 살이 없었는가 본데 더 마른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얘기지? 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가지고 첫 새벽부터 기지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돌이 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놓고 무섭게 닦아 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있는데도 어느 바람에 언제 끄고 갔는지 유리갓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장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버렸다. 니들이 풀을 꺼가지고 우리 아들이 안 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지. 네. 할머니는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네요, 정말. 잡돌이 하듯 아주 요란스럽게 닥달하거나 족치듯. 그 다음에 장명등은 밤에 불을 켜는 등, 대문 밖이나 차마 끝에. 창화 전체에서 5개 정도가 어휘가 쭉 날 수도 있잖아. 그 중에 난다면 잡돌이 하듯. 그 다음에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집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재산 관리를 내가 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네. 원래 옛날에는 광열쇠, 장롱열쇠 이런 게 재산을 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이거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고,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 네.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이런 게 있었네. 장명 등의 상징적 의미와 역할. 그것도 시험 포인트가 되겠네. 상징적 의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할머니가 켜놓은 등불. 삼촌을 기다리는 할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상징함. 장명등이 꺼짐, 역할. 삼촌의 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임. 생환, 살아서 돌아오는 게 생환이야. 네.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는 거야. 네. 자,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한마디 했네요. 경사실업 날, 아적부터 예편네가 집안에서 큰 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배비니께 이만큼 혀 두고 참는다만. 여기서 예편네라는 자신을 뜻하는 거야. 네.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지. 후사는, 뒷일은 너희들이 알아서들 해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깐딱 안고 뒷전에서 귀경만 하고 있으란다. 이렇게 할머니가 얘기했네요. 네. 그랬더니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듭 혀를 찾자 못마땅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큰 자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물론 큰 자석은 동만이 아버지. 네. 계속 할머니가 얘기하네요. 지질이 복도 못하고 난 년이지. 나만 지금 아들 며느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여. 할머니들 보통 하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네. 네. 상치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게까지 들릴 고함에 가까운 소리였다. 가족들에 대해서 엄청난 노여움을 표시하네요. 그 다음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방문을 꽝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엔 죽기 끓든 밥이 끓든 일절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 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동시에 느껴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안 밖의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삐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힌 집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로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대청소하는 가족들이야. 네. 뭐 그 정도면 됐지? 대청소를 하고 있네요.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녁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장마 사이에 약간 흐린 날씨가 있었네. 그친 비가.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연줄을 찾아라는 건 자기 아는, 예를 들어서 고모를 하는 사람은 고모한테, 이모를 하는 사람은 이모한테 이렇게. 당연히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왜? 점쟁이가 오늘 온다 그랬으니까.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놓을 수 있었던 데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많이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그 얘기는 긴가민가 한 거야. 그러면서도 괜히 짠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시골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주르륵 몰려왔겠지.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을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는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지. 약간 비판적으로 그런 동네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 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안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싶었다. 혼자 진군의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이 낯선 사내가 아마 그 나를 꼬드겼던 그 사내일 거야. 예전에 삼촌을 잡으려는 경찰이라는 얘기지.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드기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아이는 아이네요. 그 와중에도 배고픈 게 생각나나 보네요. 어른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 때문에.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는 7시부터 9시라고 하네.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 요거는 뭐 조금 원래 7시부터 시작하는 건데 8시라고 이렇게 했네. 그지? 아침이네. 자시가 11시부터 1시야. 거기서도 시작이야. 자축, 인묘 이렇게 해서 12개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시가 11시에서 1시, 축시가 1시부터 3시 이런 식으로 홀수로 나가. 그러니까 여기도 진시가 시작되는 8시였다는 사실은 7시였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요 밑에다 이렇게 써놨네. 모두들 흥분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괜히 이거 하나 넣어놨네. 학수고대라는 한자 쓴 것도 하나 해놨네. 그치? 느닷없이 낼 수도 있지. 학수고대. 학처럼 목이 길어지는 거지. 오히려 뭐 어렵게 내려면 학수고대하고 비슷한 거,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 오매불망. 알고 있지 둘 다? 9시가 지나고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부장 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너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들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만은 명절날만큼 걸었다. 요건 뭐야?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그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 중에 하나일 거야. 걸다. 음식 등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했다.
왜냐하면 삼촌이 오는 걸 예상해서 지금 잔치상에 버금가는 음식들을 지금 마련한 거야. 할머니 등살 때문에. 네. 그래서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삭 후 조반상을 거부해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냐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 무당이 정확하게 맞추겠어? 라고 해서 한자성어 또 나왔네. 아전인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이런 거는 정말 문제 내서는 안 되는데 내신에서는 꼭 낸단 말이야. 그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서사잖아. 서사고 심리의 흐름 이런 건데 툭 이렇게 내버리면 그러니까 늘 얘기하던 그 20개에 해당하는 것들은 꼬박꼬박 외워둘 거는 외워둬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는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모자 겸상. 모는 할머니고 자는 둘째 아들. 그 삼촌.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월이는 개야. 월이 옛날에는 월이라는 월 짓는다 그래서 월 짓는다 해서 월이가 많았어 시골에는. 그래서 월이야. 월이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뭔가를 보는 듯이. 우리는 월이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대문 쪽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성이 들려온 거지.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애들이 대문 밖에 있었는가 봐.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까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금방 솟아내렸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의 조문에게 피었다. 그들의 손엔 돌멩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절정이네. 절정처럼 읽어야지.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돌판매질을 했다. 돌멩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만으로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 구렁이가 울기도 하나 봐. 구렁이 울음소리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나는 별 수 없이 어린애였다.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저기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꼬맹이들은 그렇지?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짝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단번에 요절을 낼 요량으로 작대기를 쥔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여기가 시험 포인트네요. 구렁이의 상징적 의무 역할. 삼촌이 올 시간에 나타남. 죽은 삼촌의 환생. 이데올로기 갈등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렁이로 형상화. 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개의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함. 한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무속신앙이 있었다네요. 들어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동시에 째지는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아! 할머니의 소리였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머니나 외할머니 둘 다 이 구렁이가 삼촌이 환생한 걸로 보고 있네요. 그렇군요.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대는 등 야단 법석을 떨어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길 빌었다. 졸도 알지? 기절하는 거?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에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북새,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일, 에오라지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미리 정해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어른과 진군의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둘둘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혓바닥을 대고 날름 보였다. 무엇에 대할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멩이를 땡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리빨 같았다. 서리빨. 서리는 가을에 내리면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서리빨이 딱 내리면 밭에 있던 곡식들이 다 얼어. 그러니까 서리빨 그러면 매우 매섭고 준엄했다. 팔매질이 뚝 멎었다.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감나무 아래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의 몸이 구렁이가 칭칭 감긴 늙은 감나무 바로 밑에 똑바로 서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때까지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바로 머리 위에서 불티처럼 박힌 앙증스러운 눈가를 조모로 빛내면서 자꾸 대가리를 숙여 꺼뜩꺼뜩 위협을 주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도 외할머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 마치 죽은 삼촌 대하듯이 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보치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매섭게. 어떤 창사고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거라. 줄이 될 놈. 줄이 될 놈, 뭐 줄이 튼다는 거지 옛날. 사극 보면 줄이를 틀어라 할 때 줄이 될 놈. 창사고는 창자야. 어우 뭐 심하게 욕하네요. 외할머니의 대갈호령에 사람들은 지죽은 소리도 못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다른 식구들도 보다 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까 집안일이랑 아무 염려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뒤로 가소. 자네 가야 할 때가 저승이지 뭐. 그래서 구렁이는 움쩍도 하지 않았다. 철사 토막 같은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대가리만 두어 번 들었다 놓았다 했다. 가야 할 띠가 보통 먼 질이 아닌디 여기서 이렇고 충그리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자꾸 이러면은 못 쓰네 못 써. 자네 심정은 내 짐작을 하거네만 집안 식구들도 생각도 해야지. 자네 놓친 양반께서 자네가 이러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는가. 외할머니가 구렁이의 한을 달래고 있네요. 구렁이를 삼촌이랑 믿고 있네요. 외할머니는 꼭 산 사람을 대하듯 위를 올려다보면서 조용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거듭 타일러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일 기척을 안 보였다. 한이 안 풀렸나봐. 이때 울바지 너머에서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다.
모습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태워 냄새를 피우면 된다고 소리쳤다. 그럼 간단해, 그지? 네. 외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나는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얻으러 안방으로 달려갔다. 기절해 있는 할머니 머리카락을 태우려고 하네. 할머니는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는 뻣뻣한 자세로 자리에 누워 있었다. 숨은 겨우 쉬고 있다 해도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의 주변을 둘러싸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사색이 다 되어 그저 의원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식구들을 향해 나는 다급한 소리로 용건을 말했다. 누구에게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이런 때 도대체 어디에 소용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기엔 꽤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고모가 인사불성이 된 할머니의 머리를 찬빗으로 빗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빗질을 여러 차례 거듭해서 얻어진 한 줌의 흰 머리카락이 내 손에 쥐어졌다.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지 외할머니는 도래 소반 위에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를 차리는 중이었다. 호박전과 고사리나물이 보이고 대접에 그득 담긴 냉수도 있었다. 내가 건네주는 머리카락을 받아 땅에 내려놓은 다음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늙은 감나무를 올려다 보았다. 그래서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담하는 것일세. 먹지는 못할 망정 눈요구라도 하고 가소. 다 자네의 놓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으려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내 남새가 나더라도 너무 섭섭다 생각 말고 집안일이랑 아무 걱정 말고 먼 걸음 부디 편안해 가소. 먼 걸음 하여튼 저승 가는 길 편안히 가라고 했네. 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 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찬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이어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칭칭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껴서면서 길을 터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잇따라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떼를 쫓을 때처럼 조이 잘 가라고 그렇게 하나봐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월이란 놈이 강아지. 네. 그래도 꼴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 다 죽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지저대고 있었다. 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쏘이. 그 옆에 시험 포인트들이 있겠나? 네. 외할머니가 소반에 음식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수 주는 시험 문제지. 네. 할머니가 삼촌이 오면 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음식을 대신 대접하며 구렁이를 달래어 보내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네.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담긴 작가의 생각.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구도를 지녔던 두 할머니가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정서적 화합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야. 네. 이념의 대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같은 민족이란 얘기지? 네. 외할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을 외할머니가 대신 수습하고 있는데 이는 결말에서 할머니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 다음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지닌 의미.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를 풍기자 그때까지 꼼짝 않던 구렁이가 움직이며 대밭으로 사라짐. 원한 맺힌 구렁이가 할머니의 인간적인 냄새를 맡고서야 자기 어머니잖아, 그죠? 네.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보이죠. 머리카락의 의미. 할머니의 모성의 혈육의 정을 상징함. 네. 외할머니의 쉰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집알 챙겨서 먼 걸음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정말 고맙네 이 사람.
구렁이가 하늘 풀고 가는 것에 대해 안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장마철에 무성이 돋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외할머니의 배웅에는 삼촌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구렁이가 한을 풀고 무사히 저승길로 떠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윤마을 윤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바간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거는 할머니도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옆에 그것도 포인트가 되겠네. 구렁이를 배웅하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담긴 의미. 가족사적 의미로는 가족의 상처를 가족애로 풀어냈다. 확대를 하면 민족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민족의 비극을 민족적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갔냐? 잘 갔냐? 그런 소리겠지.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돌고랑을 타고 베갯닛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외할머니지,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 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달의 키 단단히 버린 이후로 처음 있는 큰 방 출입이었다. 한 달의 키 한 판을 뜻하는 방언, 한 판 쌓았다는 거지. 고맙소. 전기가 꺼진 오목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다. 사분도 별실한 말씀을 다. 사분은 사돈을 높이는 거야.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르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겨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속옷을 치렀을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인 게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뱀이나 잘 추시리기라오.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화해안에 갈등이 해소되는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기는 했는지 몰라라오. 염려 마시란께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없이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택택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대번에 기운이 깔아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안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 방으로 물러 나왔다. 터주대감, 집터를 지키는 지신, 터주대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대숟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혼절했다 깨어났다 혼절했다 깨어났다 그런 얘기지.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내는 고역을 치러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텼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아들은 주인공의 아버지, 밖에 있는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되는 삼촌. 늘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버린 촛불이 쓰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돌보가 되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아들의 생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임종이라는 것은 죽음을 보는 그 장소를 임종이라고 해.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그 삼촌 얘기하고 그랬던 거. 낯선 자에게.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장마가 끝났네요.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한 줄 띄었네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줌.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냄.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가 끝났고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음. 민족의 비극이 종결됨을 상징함. 어쩌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무조건 시험 문제네? 그 다음에 학습할 때 해보자. 장마의 구성 단계.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이니까. 장마의 구성 단계. 주요 사건 이렇게 해서. 발단. 6.25 전쟁이 일어나자 삼촌은 빨치산으로 활동하고 외삼촌은 국군으로 전쟁에 나감. 전개.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빨치산을 저주함. 위기. 할머니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올 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믿고 집안 식구들을 체근하며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함. 결정. 삼촌이 온다는 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서 보냄. 결말.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하고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성격. 당연히 뭐 캐릭터의 성격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지. 할머니. 아들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임. 무속신앙을 철저히 믿는 외고집이 있음. 근거.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들이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함. 구렁이를 아들의 환생으로 여기고 졸도함. 외할머니 침착하고 지혜로움. 무속신앙을 믿음. 구렁이가 등장하며 발생한 혼란에도 냉정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함. 음식을 차리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 등 구렁이를 달래서 배웅함. 나는 어린아이답게 분별력이 부족함.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성장함. 구렁이를 보자 아이들과 어울려 구렁이를 해치려고 함.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께 용서를 받고 자신도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함.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이것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시험 문제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뭐 갈등 상황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고 할머니의 처지와 외할머니의 처지. 할머니는 빨치산으로 활동하던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외할머니는 국군으로 전쟁에 참여한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갈등 상황이 옵니다. 국군인 아들을 잃은 외할머니가 빨치산을 저주하는 말을 퍼붓자 할머니는 그 말을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의 계기는 구렁이의 출현. 구렁이가 나타나자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환생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 대신 구렁이를 위로하고 배웅하며 사태를 수습함. 갈등 해결의 의미.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외할머니가 할머니를 위로함으로써 두 할머니가 화해를 함. 이는 민족의 이념적 갈등이 정서적 합의를 통한 용서와 화해로 해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용서는 이성보다는 정서가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겠지.